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외신 보도 어떻습니까? 네, 지난 한 주 외신들이 관심을 보인 한국 관련 소식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외교력을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요 그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그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로 운신 폭이 다시 좁아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이 재개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그 하노이 이후에 미국 내에 비판적인 입장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좀 과장했을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과장. 네.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북핵 협상에 있어서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의 전술, 북한 쪽의 전략, 입장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특히 그 전통적인 대북 전략가들 쪽 입장에서는 그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언론 중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는데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러한 시도는 대화 이전에 긴박한 상황을 떠올리면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한 그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서 그 올 11월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할지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렇죠. 단순한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다자 외교의 기부위원장을 데뷔시키는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국제무대 대비를 우리가 시키느냐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지지통신 역시 이제 그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남북 정상이 이번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던 그 정상회담 첫 번째 정상회담 예. 그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임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다 네, 이렇게 네.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러시아의 타스통신 역시 비슷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남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는 청와대 발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내 다양한 반응 아까 소개하셨습니다만 네. 공식 라인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대한 그 대화 재개에 대해서 긍정적 말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예. 역시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이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3차 북미 정상회담 이게 과연 언제 열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일이었죠. 그 펜실베이니아 지역 방송국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빠른 정상회담이 부합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인터뷰 내용을 전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처음에 그 프랑스 AFP 통신이 워싱턴발 소식으로 1일 전하면서 그 후에 많은 외신들이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AFP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향후 수개월 내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서 북핵 폐기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데에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수개월 내. 네, 수개월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까지 그 제재 해제를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는 참모들의 조언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강력한 제재 부과를 막기 위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재 취소 그렇죠. 지시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네. 러시아 쪽에서의 보도가 있죠? 네네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게오르기 콜로라이아라는 분인데 이 아시아 전략센터장입니다. 러시아의 발다이 클럽 통신이 지난 3월 29일 전한 내용인데요. 예. 이 콜로라이아 센터장은 전 러시아 외교부의 아주 1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군요. 네,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콜로라이아 전 아주국장은
이 두 나라 관계에서 볼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서 볼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외교적인 과정에 러시아가 참여한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넓은 시야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2017년 한반도 긴장 상태 아주 심각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러시아가 이 중국 외교 장관,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 장관들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한반도 사태 해결을 위해서 러중 공동 로드맵 이런 거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콜로라이아 센터장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후에도 러시아는 이제 그래서 이 한반도 남북 문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그 콜로라이아 센터장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보면은 바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발전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수개월 러시아의 활동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럴 때 네. 러시아랑 중국은 함께 만나서 이거 대화해라 막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018년 이후 대화가 시작됐으니 네. 러시아가 더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동안에 북한이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4차례 정상회담했고 한국하고 3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하고도 2차례 정상회담. 근데 그 사이에 러시아하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라도 이제 콜로라이아 센터장이 북러 정상회담이 있어야 할 차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다만 지금까지는 북러 정상회담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을 수 있다는 건 네.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콜로라이아 센터장 표현대로 하자면은 북한이 지금까지의 적들과 만나서 이뤘던 큰 변화, 굉장히 큰 변화 아니었습니까? 예.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러시아하고 만난 것이 의미가 퇴색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러시아 역할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콜로라이아 전 아주국장 표현대로 그대로 또 해보자면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견을 해소하는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독자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도움에 그 현재 북한 제재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인도적 분야라든가 문화, 교육, 과학 이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그 협력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허가된 분야에서 교역량 증대하고 그 러시아 돈이죠. 루블화를 매개로 해서 달러가 아닌 이걸 매개로 해서 북러 교역을 담당할 무역관 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경제 분야 내용은 북한의 관심을 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북한 관심을 끌겠죠. 네. 근데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처럼 북러 간의 무슨 뭐 경제 교역도 확대하고 그러는 걸 미국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 카드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유를 하게 된다면은 이분 주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된다면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미국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카드가 된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일본, 중국도 러시아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도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다자간 균형이라는 그 정상적 관행으로 한반도 상황이 회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과 같은 상태는 그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인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개입이 상황에 물꼬를 틀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인 셈입니다. 표현은 뭐 정직한 중개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해서 러시아가 북한 좀 도와주자. 그렇죠. 그런 얘기로군요. 네, 그렇죠. 자, 또 다른 주제로 가볼까요? 네,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죠. 네. 관련 보도들이 중국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겠죠. 네, 중국의 충칭일보가 이낙연 총리가 충칭에 있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또 SK 하이닉스 충칭 공장도 방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에 정성을 다해준 중국 정부에 이낙연 총리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충칭의 그 탕량즈 시장이 충칭은 영웅의 도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반파시즘 전쟁의 극동 중심지였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도움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복원된 광복군 총사령부는 이 충칭 항전 역사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같은 날짜 신문인데요. 또 이 충칭일보가 한 르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충칭에 위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아무래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은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으로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옮기게 됐다. 근데 그게 이제 충칭 임시정부 당시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예. 소개를 한 겁니다. 예. 일본이 패망한 할 때까지 6년간 그 중화민국 정부하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대폭적인 지지를 보냈었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5일 귀국하기 직전에 중화민국 여야 인사들에게 바치는 고별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중국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 올해가 이제 바로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중국에서도 그런 의미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3.1운동 있기 한 달 좀 전에 일본에서 그 2.8 동경 유학생 독립선언 있잖아요. 네네. 관련된 중요 자료가 일본에서 발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2월 8일 그 당시에 도쿄에 거주하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조선 독립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쯤 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예. 3.1운동의 결정적인 도화선이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불행하게도 이 2.8 독립선언문의 그 작성 그리고 운동 전개 과정, 인물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자료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요. 근데 지난달 29일자 일본의 도쿄 신문이 보도하는 건데요. 이번 그 거사와 관련해서 주동 인물들이 체포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의 그 법적 절차 그리고 이들이 그 유학생들이 발언했던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실린 그 공판 기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공판 재판 기록. 그렇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550여 페이지.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19년 2월 8일 바로 그날 작성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학생 9명의 진술 조서, 기소 내용 그리고 도쿄 지방법원의 그 공판 기록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조사 과정부터 재판 받을 때까지 네. 다 남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아마 그 유학생 측의 변호인이 보존하고 있던 복사본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작성 과정 이거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초안을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 재학 중이던 작가 이광수 선생이 작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 최팔룡, 김도연, 김철수, 백관수 이렇게 4명이 그 원안 구성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 조서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1919년 일본에 의해서 이제 조선의 강제 침탈 이것을 1910년 10년 죄송합니다. 강제 침탈. 이것을 이제 일한 병합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강제 침탈에 대해서 당시 선언문 작성 주동 인물이었던 최팔룡 선생이 조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인 모두의 자유의사가 아니며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결과 부득이 병합된 것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결코 일본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렇게 주장을 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자료들 지금 열람할 수 있는 겁니까? 공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했겠죠. 그렇죠.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그 동경 변호사회 그다음에 제2 동경 변호사회 합동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열람이 좀 어려웠다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1900년에서 1950년까지의 형사 재판 기록이 총 79건 그래서 896권에 나누어 수록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는 사실 뭐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기가 어렵겠죠. 근데 과거에도 당시 죄명이 출판법 위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은 제목은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전문가들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011년도에 그 와세다 대학 도서관의 협력으로 이 자료들이 마이크로필름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와세다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아마도 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료 안에 보면은요. 예. 아까 전해드렸던 최팔령 선생 그 진술 외에도 그 김도연 선생이 말했던 것, 이 선언문은 정의를 제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그 다음에 또 그 백보한수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진술에서 법률에 저촉됐다고 하더라도 관철해야 하는 일이었다. 예.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진술도 들어있다고 우리 합니다. 학자들도 빨리 좀 가서 이 자료 보고 네. 좀 좋은 연구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